네, 국회에서 취업준비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인데요. 이렇게 국회에서 취준생 인권보호법을 위한 움직임이 있다면 네, 저희 자업정보센터에서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또 몰라서 넘어가고 약자이기 때문에 알면서도 넘어가야 했던 그런 경험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코너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이 가진 권리를 당당하게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취준생 인권위원회 송진원 쌤과 그리고 김하윤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송 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공채 시즌이 들어가면서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시간 관리를 잘 하고 좀 지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아무래도 시간 관리? 네. 그래서 뭐 잠을 좀 줄이고 아무래도 네. 그다음에 네. 요즘에 좀 하려고 하는 것들 아침형 인간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노력하면서 시간을 잘 쪼개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법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김하윤 캐스터는 이 조서연 아나운서의 뒤를 이어서 이 판결봉 망치를 잡게 됐는데 그동안 이 망치를 굉장히 탐을 내고 계셨다고 들었어요. 어떤가요? 네. 근데 제가 저번에 한 번 했었거든요. 네. 그때 너무 재밌어서 했는데 이 판결봉을 제가 그때 너무 세게 쳐가지고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좀 손목 스냅을 잘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냅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 쌤 오늘의 주제는 또 어떤 걸로 준비해 오셨나요? 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최장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네. 이에 이제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중소기업에선 타격이 되게 큰 입장인데 이게 취업준비생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짚어보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네. 네, 최근 근로시간 단축이 아주 핫 이슈인데요. 네, 저희도 뉴스를 진행하면서 눈여겨보게 되는 뉴스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러면 김하윤 캐스터가 오늘의 안건 한번 말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송쌤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드디어 주 52시간 근로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OECD 국가 중에 최장 근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국민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돌려주고 신규 채용이 촉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변화인데요. 하지만 반면에 기업과 노동시장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먼저 기업의 입장을 들어보면요. 근로시간과 동시에 임금이 낮아지면서 근로자들이 일하기를 원치 않는 상황이 생기고요. 그리고 특히 뿌리 산업이자 3D 업종으로 꼽히는 주물이나 용접 등의 분야는 생산을 하려면 주 52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이에 3교대 진행을 하려니 할 인력이 없는 상황에 한숨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최저임금 때도 그랬고 가장 타격을 입는 대상이 중소기업이라는 사실이 조금 안타까운 것 같긴 한데 네. 노동시장의 상황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특히 지금 당장 올해 7월부터 새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하는 300인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는 중견기업 외에 다른 업체들의 경우는 혼란과 충격이 작지 않을 전망인데요. 한국경제연구원의 추산에 따르면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연간 12조 1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네. 따라서 오늘 취준생 인권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산업 및 기업 측의 입장과 채용 환경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파헤쳐 보자입니다. 정말 오늘은 정말 얌전하게 판결병을 쳐주셨어요. 네. 그런데 쌤, 그 한국경제연구원의 추산을 보면 연간 12조 1천억 원을 이 중소기업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 비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생하게 된 비용인가요? 네,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네.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약 26만 6천여 명을 더 채용을 해야지 기존의 생산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채용하게 되면은 직접 채용해서 인건비를 주는 금액이 한 9조 6천억 원 정도가 될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훈련비,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이 한 2조 7천억 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을 합치면 소위 이제 엄청난 금액이 쌓이는 거죠. 특히나 그런데 이 추가 비용 가운데 70% 정도가 지금 네.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계속 이제 부담이 되는 부분이 되게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8조 6천억 원 정도가 집중된다고 하면은 듣기에도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 네네. 부과가 되는 건데 부작용이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대다수 기업들이 생산 설비와 그런 것들 지금 최적화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급격하게 근로시간이 단축돼 버리면 신규 채용보다는 아무래도 그 기존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역효과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한 특히 지금 중소기업은 구인난 또는 이제 생산량 또는 숙련도라든지 그런 여건 때문에 실제로 불가피하게 초과 근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급격하게 근로시간이 단축돼 버리면은 범법 행위를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기도 하겠죠. 네.
그리고 아까 김하영 캐스터가 말씀해 주셨지만 용접 주물이나 이런 부분은 그 경력 채용을 중시하기 때문에 신규 채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바로 투입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더 어려움이 클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소기업 기피 현상, 중소기업 미스매치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네. 중소기업 미스매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말해 주실까요? 네, 중소기업 미스매칭이라고 한다는 것은 대기업은 지금 구직난이고 그다음 중소기업은 구입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소위 이제 노동시장이 양극화가 되어 있어요. 그 현상을 중소기업 미스매칭이라고 하고 최근에 한국은행이 조사한 주요국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황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특히나 이 청년층 또는 대졸 이상의 그런 층에게 이 미스매치 현상이 되게 급격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은 즉슨 우리 대졸자들의 취업 현황이 되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겠죠. 특히나 지금 대졸자들이 보통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기술직, 관리직 또는 이 전문직 부분에서는 전체 일자리에서 21%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한다고 합니다. 21.6%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관리직이나 전문직, 기술직을 희망하는 이 대졸자들은 몇 퍼센트 정도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희망하는 그분은 되게 이제 작겠죠,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이제 아무래도 미스매치가 안 좋은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중에 하나는 또 임금 격차도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소위 이제 대졸 사원들이 왜 중소기업에 가지 않냐 그런 것들 봤을 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로는 지금 이제 임금 격차가 심한 것인데 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지금 임금 격차 40% 정도까지 난다고 합니다. 네. 특히나 요즘에 임금뿐만이 아니라 복지 또한 되게 중요한 요소긴 한데요.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지금 아무래도 중소기업의 여건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임금 격차 때문에 중소기업이 인재 영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걸 막는 요인이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부의 움직임이나 뭐 기업의 움직임 또는 더 나아가서 뭐 정부와 중소기업, 뭐 취준생들이 모여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자리 미스매치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저는 이제 취업 준비생 또는 정부 그다음에 중소기업 세 군데의 노력이 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일단 중소기업층을 먼저 보자면 당장 이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그런 고민에 더해서 실제로 단축이 됐을 때 어떻게 이 좀 좋은 인력을 계속 투입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요. 소위 이제 대졸 신입 이제 학생들에게 충분한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취업 준비생들 또한 중소기업 중에 충분히 괜찮은 곳들이 많아요. 유망한 곳들도 많고 그래서 인식의 변환이 좀 필요할 것이고 특히 지금 정부는 단기적으로 11조 이상의 금액을 투입을 해서 실제로 이 일자리에 대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자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임시방편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업에 제대로 매칭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정부가 그 일자리 대책위원회를 설치하면서 되게 적극적으로 그 네.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투자도 사실 실제로 많이 맞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조 정도의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국민의 세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중소기업은 우리나라의 근간입니다. 근데 중소기업에 계속적으로 이 신규 인원이 투입되는 방향성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그 일자리 확대를 공공기관에 늘려버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문제를 해결하는 꼴이 아니라 회피하는 꼴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저희가 투입에 관한 그런 전략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부에서 뭐 중소기업에 많이 투자를 해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취준생들의 어떤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이게 조금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취준생들이 단번에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좀 뭐 차근적으로 하는 그렇죠. 방법이나 맞습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요즘에 이제 저도 가르치는 학생 중에 중소기업을 가는 친구들도 꽤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처음 왔을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는 스타트업을 가고 싶다. 스타트업 또는 대기업을 가고 싶다는 말을 네. 합니다. 근데 스타트업이란 말이 사실은 중소기업이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네. 근데 나는 중소기업은 가기 싫은데 스타트업은 가고 싶다. 이런 말들은 사실 어폐가 좀 있는 부분이죠. 확실하게 인식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는 네. 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 중소기업 말씀하신 대로 되게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근데 네. 사실 취준생들이 몰라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도 그쵸, 상당히 맞습니다. 많거든요. 그러면 이 정부 쪽에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홍보하고 알리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노력들이 네, 지금 진행되고 맞습니다. 있나요? 그래서 이제 지방의 여러 가지 그 공공기관들에서 실제로 그런 우리 지방에 있는 튼실한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을 소개를 해서 취업준비생한테 알리는 그런 이제 제도들이 많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시는 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사실 뭐 정부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 기업도 좋은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취준생들도 뭐 조금씩 인식 개선이 네네. 돼가고 있는 모습인데 어쨌든
어떤 정책이 나오건 좋은 면이 있으면 또 반대로 안 좋은 면도 부각되고 있는 그렇죠. 만큼 그런 부분은 조금씩 다 고려해서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마지막으로 송쌤의 촌철살인 네.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요즘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트업은 되게 중요시하는데 중소기업은 가기 싫어하는 문화 그런 네. 것들 저희가 확실히 좀 봐야 될 것이고 요즘에 직장이라는 게 예전하고 좀 달라요. 한번 들어가면은 계속 다니는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전문성이라는 것을 잘 명확하게 보고 이걸 어디서 갈고 닦으면서 성장할 건지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 브랜드가 기업의 브랜드하고 동일시되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브랜드가 뭔지 정의해보고 그것을 어디서 갈고 닦으면서 내 전문성을 향상시킬 건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첫 번째 발걸음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나만의 브랜드를 만든다는 게 어렵지도 않고 보통 본인이 브랜드를 만들 때 나는 중소기업에 가기 위해서 이 브랜드를 만들다 이런 생각보다는 당연히 대기업을 다 목표로 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브랜드를 중소기업에 맞게 설정하기 좀 어려울 네네.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좀 나아가야 될까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어저께 면접 본 친구는 인사팀에 지금 지원을 하는데 네. 대기업의 인사 업무라고 한다면 되게 세분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나는 채용도 하고 싶고 평가도 하고 싶고 보상도 하고 싶은데 네. 근데 막상 들어가면은 복리후생 담당자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분보다는 실제 중소기업의 인사팀에 들어가면은 채용부터 보상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3년 정도를 만약에 배웠다고 봐요. 그러면은 인사팀에서 복리후생만 했던 사람 또는 진짜 인사 업무를 뭐든지 다 해본 사람 그럼 전문성이 확실히 후자가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의 고려를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소기업은 업무 전반을 좀 경험할 수 있는데 반해서 대기업은 좀 세부적인 지역적인 네네. 부분에 좀 얽매이는 그런 이렇게 차이가 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송쌤의 마지막 촌철살인 한마디까지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취준생 인권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하윤 캐스터와 또 송진원 컨설턴트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직업방송